네,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보시면 되죠. 채권의 목적이 옳지 않은 것 찾아라. 1번.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특정된 물건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맞죠? 그죠? 이게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 의무인데, 그러니까 대체물로 받아도 이 수임인이 받는 거는 위임인 거를 대신 받아두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걸 그대로 위임인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대체물이라도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맞다. 그죠? 네, 2번. 채권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 달리 정한 바 없으면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 소지의 지정 맞다. 조문이고 3번. 제한 종류 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돌아오는 채권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한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종류 채권에서는 이제 지정권 이전이라는 조문이 없어요. 근데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이전 조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유추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맞다. 4번.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액 채권인 경우 외화 채권인 경우에 채권자는 대응급본 행사에서 우리나라 통화를 환산해서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조문에서는 채무자에게만 대용권이 있는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판례가 채권자에게도 대용권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리고 4번이 정답이다. 쉬웠다. 그죠? 5번. 이자 제한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계 효력 발생하지 않다. 맞죠? 이자 제한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하면 강행복귀 위반 무효다. 무효. 그죠? 그러니까 그 초과 이자 채권을 가지고 상계 안 됩니다. 그죠? 됐고 이제 27번. 이행 불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찾아라. 1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허가 전에는 거래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얻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근데 유동적 무효도 어쨌든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된 급부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불이행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안 집니다. 그죠? 물론 이제 협력 의무 이행 청구는 뭐 있죠. 그죠? 공원에 있다.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인정된 의무가 그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수 없다면 채무이행은 전부 불능이라고 봐야 된다. 맞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 불능에 대한 판례 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 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이제 전부 불능이다. 되셨죠? 그다음 3번. 민법상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 틀렸죠. 그죠? 네. 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 소유권 상실한 것만으로는 불능이 되지 않는데 뭐야? 예외적으로 그 진정한 소유자가 뭐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그래서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때 불능이 되죠. 그죠? 아시죠? 이제 3번 틀렸고. 4번.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것만으로 불능이 되는 건 아니죠.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급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반대 급부도 전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대상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래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반대 급부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 급부도 지금 불능이죠.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되셨죠? 그죠? 넘어가시고 28번. 채무인수 옳은 거 찾아라. 1번.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했더라도 다시 승낙하면 채무인수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한 번 승낙 거절하면 다시 승낙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번.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게 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인수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이건 묵시적 승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채무인수를 승낙하고 청구한다는 묵시적 승낙이 됩니다. 그죠? 2번 틀렸고. 3번.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 승낙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번.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맞죠? 그죠? 우리 비교해야 될 게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458조에 보면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항변은 여기 있는 항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채무인수가 됐을 때 병이
인수인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 이걸 가지고는 갑에게 대항 못합니다. 근데 우리 458조에서 얘기하는 항변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항변. 여기 있는 항변은 병이 갑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그죠? 왜? 면책적 채무인수든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넘어오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항변도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5번은 이제 채무인수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니까 이거 말하는 이걸로는 대항할 수 없다입니다. 그죠? 5번 틀렸고. 자, 이제 29번.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 옳지 않은 거. 1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병에게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에, 여러분, 우리 판례가 공동 임대한 경우에 보증금 반환 의무, 이거 이제 불가분 채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시 갑과 을은 지분 비율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틀렸습니다. 이제 불가분 채무다. 1번이 틀리고 1번이 정답이네. 그죠? 쉬었다. 그죠? 2번. 병에 대하여 불가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갑과 을 중 갑이 병에게 이행을 청구해서 병이 이행지체에 빠졌다. 병은 을에게도 이행지체 책임진다. 맞죠, 그죠? 우리 불가분 채권에서, 그러니까 불가분 채권에서는 절대요 사유가 이제 조문에 딱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행과 이행 청구, 그죠? 그래서 불가분 채권에서는 이행 청구도 절대요다, 그죠? 그래서 2번 봤다. 3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병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은 병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갖는다. 맞죠? 그죠? 원래 이제 공유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보존행위 이론이라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제3자가 등기로 방해하거나 점유로 방해한다. 이러면 이제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금전으로 되는 채권은 뭐다? 지분 비율에서만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죠. 맞죠? 그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갑과 을은 원칙적으로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맞죠? 그죠? 우리 중첩적 채무 인수의 경우는 얘도 채무 부담하고 얘도 채무 부담하니까 결국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가 되는데, 그럼 얘네들 간의 관계는 뭐냐? 원칙적으로는 부탁이 있으니까, 부탁이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연대 채무다. 이렇게.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부탁 없이 이렇게 중첩적 인수를 한 경우는 그때는 이제 부진정 연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4번은 원칙적으로 그랬으니까 연대 채무 맞다. 4번 맞다. 그죠? 이제 5번. 자, 5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물론 이제 제 포인트 민법 책에 있는 판례이긴 한데, 저도 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는 판례이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출제가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지문을 하나씩 꼭 끼워 넣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 너무 다 쉬운 것만 주면 여러분들 다 맞추잖아. 그죠? 그래서 꼭 이제 뭐 잘 안 보는 판례 같은 거 이렇게 지문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그런 뭐 지엽적인 판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판례 그런 거 쫓아다니는 것보다 기본을 튼튼, 우리 이거 29번은 정답이 1번에 뻔히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범위를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이제 범위는 최소화시키되 알아야 될 걸 반드시 정확하게 잘 알자. 이해가시죠?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5번 출제됐으니까 한번 보시면, 갑이 을과 병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을과 병이 갑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 위에 정이라는 채권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 채권자는, 그러니까 이제 갑도 을에게 채권 있고, 정도 이렇게 갑에게 채권 있을 때, 강제 집행하려고 이렇게 압류 등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압류 하잖아요. 그래서 정이 이제 압류 하려고 했더니 이게 연대 채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이 을을 한 명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아시겠지만 압류 추심 명령 받으면 을은 더 이상 갑에게 변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달라고 못 해요. 그죠? 압류됐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지금 못 하고 갑도 이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렇게 이게 압류 추심 명령이 있으니까 갑은 더 이상 을에게는 소재기하거나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정만 할 수 있다. 그죠? 정이 추신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정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을에게 못한다. 그래 이제 문제는 뭐다? 병에게. 을만 지금 압류 추심 명령 받았으니까 사실 병에 대한 채권은 압류 추심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도 이때는 갑은 병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이 판례다. 그래서 5번 보시면, 갑의 채권자 정이 갑의 연대 채무자 을병에 대한 채권 중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발령받았더라도 갑은 병에 대해서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만 할 수 있는데 병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0번 채권 양도 판례네. 채권 양도 사례입니다. 자, 뭐 이제 채권 양도인데 사례를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1억 채권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채권 양도를 했다. 자, 보시면 1번. 갑이 병에게 공사대금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면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인 위임이 해지된 경우에, 그래서 위임하면서 같이 양도를 했죠. 근데 이제 위임이 해지되면, 그죠? 위임이 해지되면 양도도 이제 효력을 잃으니까 이렇게 복귀된단 말이에요. 그죠? 채권이 복귀된다. 그래서 그 채권을 양도했으나 양도의 원인이 위임이 해지되는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지문은 여기까지만 물어봤는데 그 뒤로 나오는 게 뭐냐? 자, 이렇게 복귀할 때는 통지를 누가 해줘야 된다? 병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갑에서 병에게 채권이 양도될 때는 갑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해지되고 이렇게 복귀될 때는 병이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 갑이 이제 병한테 그러니까 해지할 때 이렇게 병이 을에게 통지해 줄 것까지도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판례 뒷부분 거기까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이 주체무자 을에 대한 채권과 그의 보증인 정에 대한 채권 중 정에 대한 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맞죠? 그죠? 이거는 우리 보증채무만 띄어가지고 양도를 했고, 부종성 있잖아요.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3번.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자, 이제 여기 이제 양도금지 특약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아시는 거는 이제 병이, 선이, 앤드 무중과실이다. 이러면 이제 채권 취득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 그럼 채권 취득 못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이제 양도의 경우. 근데 이제 여러분, 양도가 아니라 병이 이제 강제 집행을 받는 것으로 이제 전부 명령을 하면, 그래서 병이 이걸 전부 명령 받으면 그때는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이제 채권 취득하죠. 맞죠? 그죠? 전부 명령 강제 집행이니까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채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3번 둘째 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자,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3번 갑과 을 사이의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갑의 채권자. 그죠? 그죠? 아, 이제 사람이 바뀌구나. 이제 병이 아니구나. 그 갑의 채권자 무, 이 위에 무가 있었는데 이 무가 이제 전부 명령을 갖고 이렇게 쏙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는 악이라도 전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면 을은 무에게 위특약에 의해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이 병에게 공사대금 채권 중 5천만 원만 양도하고, 일부 양도죠. 지금 1억이라고 그랬는데 5천만 원만 양도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을이 갑에 대한 2천만 원의 하자보수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럼 이제 채권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 이제 상계를 어떻게 하냐 이 문제인데. 원래 이제 1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병에게 5천만 원만 양도하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얘도 5천 채권 가지고 얘도 5천 채권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을이 반대 채권으로 2천만 원 채권 취득했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 통지 전에, 그죠? 생긴 사유로 통지 후에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천만 원만 양도하고, 자, 하자보수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한 경우에 을의 위 채권에 의한 상계는 각 분할된 채권액의 채권 총액의 비율에 따라야 된다. 틀렸죠. 그죠? 우리 판례는 이게 을의 마음에 따랐다. 누구한테라도 전액 상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비율대로 1대1로 나눠서 상계해야 된다거나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지문이 뭐 채권의 총액 비율에 따라 뭐 1대1이니까 5,5,000이니까 1대1이잖아요. 그래서 1대1 나눠서 상계한다는 틀립니다. 그죠? 을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전액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되셨다. 되셨고. 그래서 어쨌든 4번 틀렸다. 그죠? 5번. 갑의 병에 대한 채권 양도 및 을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와 갑의 채권자 무가 신청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을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 자, 동시에 도달하면
동시도달하면 뭐야? 누구한테나 변제해도 되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때도 이제 을이 헷갈리니까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판례 태도죠. 그죠? 맞다. 자, 그다음에 이제 31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31번 보시면 기업. 자, 31번은 일단 기업부터 설명드려요. 갑은 을에 대해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병이 자신의 채무를 오해해서 을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랬죠.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채무를 오해하여 이거 그죠? 그러면 제3자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이거는 뭐 제가 강의 시간에 맨날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69조의 제3자 변제하고 이제 745조하고 반드시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3자 변제는 이제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걸 병이 갑에게 의도적으로 변제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도 있는데 그 해설의 판례를 보시면 기업권 해설을 보시면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서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요건을 한다. 그죠? 그래서 병이 을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변제를 해야 그래야 제3자 변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제3자 변제는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이제 소멸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지금 이제 지문에 나왔듯이 병이 의도적으로 이제 을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변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을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한 게 아니라 병이 자신의 채무로 오인해서 이렇게 변제를 했다. 이거는 빛의 변제인데 빛의 변제는 이 변제가 무효가 됩니다. 변제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병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74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받아가지고 뭐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등등, 우리 745조 보시면, 이건 조문 한번 같이 보실게요. 745조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조문을 좀 열심히 보셔라. 그죠? 그래서 745조 보시면 1항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죠? 469조의 그 제3자 변제 문제가 아니라 745조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는, 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채권이 잃은 때, 그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금 조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을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변제한 거는 제3자 변제로서 이 변제가 유효한데, 이렇게 자신의 채무를 오인해서 변제하면 이 변제 자체가 무효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31번 지문 다시 보시면, 병이 자신의 채무를 오해하여 을에게 1,000만 원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3자 변제가 아닙니다. 그죠? 기업권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읽어볼게요. 갑이 그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로 을의 유치권이 성립한 그 소유의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듣기 시까지 임대한 경우에 병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공사대금 채무를 을에게 변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뭐 이해관계는 있냐, 뭐 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뭐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그 사례를 보시면, 제가 오늘 노트도 해왔는데,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사례가 이제 병갑을 이렇게 있는데, 이 갑이 이제 도급인이고요. 도급이니까 이제 건물 신축자죠. 이 사람이 이제 수급인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유치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수급인이 유치권자입니다. 근데 이제 갑이 이걸 갖다가 을에게 매도한 거야. 그리고 또 임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했다가 나중에 매도하는 케이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은 매수인으로서나 또는 이제 임차인으로서나 이 목적물을 이제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유치권을 두고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에게 야 이거 내가 매수해갖고 임차했으니까 나한테 좀 인도해라 이렇게 인도 청구하니까 이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이 이거 반환받아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신 변제라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변제할 이 갑의 채무지만 대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니은번이었다. 그래서 뭐 의사에 반해서 을에게 변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린 지문이고, 사실 이 니은 지문은 이것도 이제 포인트 민법 책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또 이제 막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판례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나오긴 나왔다. 그죠? 나왔는데 잘 안 나오는 판례긴 해요. 근데 나왔다. 그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하고 이제 디귿번 또 보실게요. 디귿. 예금주 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을이 갑의 통장과 인정감을 소지하고 병은에게 예금 반환 청구한 경우에 대리인을 사칭한 을은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냐, 채권의 준점이라고 볼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자, 채권자라고 외관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외관을 갖춰도 준점이자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디귿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보시면 지시채권 증서 소지인 갑에 대한 을의 변제는 을이 갑의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다 그랬는데, 맞는 지문인데 사실은 조문이 518조예요. 그러니까 518조는 그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 같은 조문은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뭐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사실 민법은 거의 사문화되고 이제 어음수표법 등 특별법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 규정은 거의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이제 여태까지 거의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31번 문제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려도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을번도 이제 민법 조문이긴 하지만 잘 안 보는 조문에서 나왔고, 니은번도 이것도 뭐 그렇게 막 강조되거나 기출문제 나오거나 그런 판례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판례가 이제 조합형으로 이렇게 두 지문이 섞여 있으면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31번은 뭐 그렇게 틀려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합격에 있어서 그렇게 타격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는 문제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저번에 4번 문제 말씀드린 거하고 이거하고, 그죠? 그래서 2개 정도 지금, 뭐 이거 뭐 좀 이 정도면 틀려도 뭐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다. 그죠? 자,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31번은 그래도 이제 기역번, 디귿번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죠? 기역번, 디귿번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기역번, 디귿번 확실히 알아도 이 문제는 좀 이제 조합형이니까 풀기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문제 정도면 뭐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고. 이제 넘어가시고. 자, 이제 32번은 이제 뭐 채권자 취소권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조는 갑이 채권자인데 이제 을이 채무자로서 병에게 사행을 했다. 이제 하나씩 보시면 1번.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채무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자, 이거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확정됐어요. 그러면 피보존 채권이 없으면 확정이 됐죠.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채권자 취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원고 패소 확정된 경우에 갑의 사행이 취소 청구를 이용될 수 없다. 맞고요. 2번. 을이 2020년 9월 1일 갑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X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우선 변제적 효력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을에게 뭐 X부동산이 있었고, 그죠? 이걸 갖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이 갑은 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변제, 이 저당권은 예컨대 이게 병한테 가더라도 병에게 소유권 이전이 돼도 취급해서 병의 소유를 남겨둔 채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취급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 같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에게는 사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갑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다.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팔아버려도 갑에게 불리해질 게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물론 이제 우선 변제 범위 내에서는. 그죠? 그렇다. 그러면 3번. 갑이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해 2021년 1월 3일 을소유 X부동산에 가압류한 후에 을은 정의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맞춰줬다. 갑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가압류와 이제 저당권 설정 평등 배당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갑이 저당권자,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자인 갑이 아니라 이제 가압류만 했단 말이에요. 가압류는 아시겠지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을이 병에게 한 사행위가 저당권 설정이다. 그죠? 그럼 이제 갑은 가압류, 이번 병은 저당권인데, 아시겠지만, 가압류가 선순이면 이 저당권자가 갑에게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해요. 그죠? 그러면 결국 평등 배당 받는다. 그러면 갑이 병이 저당권 설정 받았다고 해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를 못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아시겠지만, 을이 자기 채무 이제 그 담보하느라고 저당권 설정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을이 자기 채무도 아닌 남의 채무를 보증해 주려고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행위는 우리 판례가 그 자체로 사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판례 비교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도 해설 판례와 비교 판례 같이 넣어놨으니까 비교해서 또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평등 배당이니까 손해 안 보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자 취소 안 되는데, 을이 자기 채무 부담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물상 보증인이 되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행위가 된다. 그죠? 그럼 이제 3번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3번 지문 첫째 줄 뒤에 을은 정의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게 그랬잖아요. 자기 채무가 아니라 정의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이 물상 보증인이 되어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사행이 된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뭐 다 비교해서 다 정리하고 계신 판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자, 이거 이제 공동저당 계산 문제죠. 그죠? 요거는 이제 노트를 보고 좀 하시죠. 그래서 이게 공동저당일 때는 공동저당일 때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이게 3천만 원. 예컨대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사행을 하는데 이 X 목적물이었는데 이제 3천만 원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죄송합니다. 얘가 저당권 있는 게 아니지. A라는 다른 채권자 있고 이 A가 이제 X 부동산에 저당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00만 원이다. 피담보 채권이. 그러면 사실 이 X 부동산도 이제 X 부동산도 한 3천만 원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3천만 원짜리인데 3천만 원 채권 있으면 딱 이제 딱 갚으면 끝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X 부동산에는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어치 이제 피담보 채무로 해서 피담보 채권을 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A가 우선 면제 받아간다. 그러면 이 X 부동산이 지금 시가는 3천만 원인데 실질적 가치는 1,000만 원을 공제해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을이 사행위를 해도 책임재산을 일탈되는 책임재산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있을 때는 그 피담보 채권액만큼 일탈된 책임재산에서 공제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죠? 공제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이제 지식인데 이번에는 A가 이 을에게 X도 있고 Y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이다. 그럼 이제 이 사례는 그러니까 이제 공동저당이 나오면 이게 둘 다 채무자 소유인지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인지 봐야 되는데 이 사례는 둘 다 채무자 소유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을 소유, 이것도 을 소유. 그리고 이거는 6천만 원짜리, 이거는 4천만 원짜리. 이제 A가 공동저당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치. 그러면 이제 을이 X, Y 중에 지금 X에 대한 사행위를 한다 했을 때 X에 대해서 사행위를 했으면 X가 이제 사행위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제 6천만 원, 이제 6천짜리니까 6천만 원이 이제 일탈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A가 여기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변제를 받아갈 텐데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변제되는 만큼은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근데 애매하죠. A의 채권이 3천만 원인데 과연 얼마를 공제해야 될 것이냐. 근데 우리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는 안분비례 10분의 6,
10분의 4니까 3, 6, 18 해갖고 1,800만 원. 그래서 A는 X 부동산에서는 1,800만 원만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공제해야 돼? 6천만 원에서 1,800만 원 공제하니까 4,200만 원. 요거 사행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맨 밑에 줄 4,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행이가 성립한다. 맞죠? 그죠? 맞다.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교를 해드리면 자, 이게 Y 부동산은 을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병소유였다. 병구나. 물상 보증인 정소유였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물상 보증인 정소유였다. 그러면 우리 안 분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요? 3천 전액이죠. 그래서 Y 부동산이 물상 보증인 정의 소유였다면 안분해서 1,800만 원 공제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전액을 공제해야 되니까 그때는 3천만 원만 사이가 되겠죠. 그죠? 아시죠?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이제 다 맞아요. 그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이 또 이제 어려운 지문이 하나가 출제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5번 지문도 이제 뭐, 여태까지 뭐 기출이 많이 됐다거나 그런 지문도 아니고, 그죠? 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낯선 지문이 됐을 텐데, 근데 어쨌든 뭐 1번, 2번, 3번, 4번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면 다 맞으니까 이제 5번에 틀렸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5번도 그렇게, 그러니까 잘 못 보던 낯선 판례지만 그 이치를 보면은 우리 기존에 배웠던 판례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 좀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노트를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판례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노트에서는 이제 비교 판례라고 돼 있는데 X부동산 1억짜리다. 근데 이제 여기 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이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 X부동산에 대한 사행위가 일어나면 1억짜리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는 3천만 원 공제한 7천만 원만 일탈이 되는 거잖아요. 7천만 원 일탈입니다. 근데 나중에 병수익자 병이 이렇게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내 거니까 이거 갚아버려야지 이러면서 변제를 하고 이 저당권을 소멸시켜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을 소멸시켜주면 그때는 지금 X부동산짜리가 얼마짜리가 됐어요? 이 3천만 원이 변제가 돼서 소멸이 됐으니까 X부동산의 가치가 다시 1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해갖고 X부동산을 원물 반환해버리면 나갈 때는 7천만 원만 일탈이 되는데 돌아올 때는 1억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초과 회복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그죠? 일탈된 책임 재산은 7천밖에 안 되는데, 그죠? 1억짜리가 돼서 돌아오면 그건 초과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이때는 원물 반환은 안 되고, 3천만 원을 공제한 7천만 원의 가액 배상만이 가능하다. 그죠? 네, 가액 배상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판례인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요 무가 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예요. 그러면 이 가압류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선 변제 효력이 없으니까, 자, 이 X부동산 1억에서 이 무의 채권의 3천만 원을 공제해야 되냐?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죠? 둘 다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든 무에 대해서든 똑같은 이제 평등 배당 가니까 이게 책임자에서 무가 이제 우선 변제 받아가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X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도 1억이에요. 이때는 3천만 원 공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넘어갔다가 병이 다시 이제 병이 변제하고 이 가압류를 해제해줬다. 가압류를 없애줬다. 이때
또 이제 갑이 채권자 취소할 때 이때랑 똑같아집니까? 아니죠. 이때는 무해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공제도 안 하고 따라서 1억짜리 원물 반환 시켜도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갑이 채권자 취소하고 원물 반환도 가능하고 가액 배상도 가능하긴 한데 이때 중요한 거 3천만 원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억 전액이 가액 배상된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이었냐 아니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이었냐 아니면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없는 가압류였냐 이렇게 해서 차이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가압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그래서 32번에 5번 보시면 의뢰채권자 무가 2020년 10월 3일, 12월 3일 을 소유의 X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을로부터 X부동산을 양도받은 병이 을의 무에 대한 가압류 채무를 변제해줬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저당권 사례랑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출제자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저당권 사례랑 혼동시키려고 가압류 판례를 낸 거예요. 되셨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압류채무를 변제한 경우 X부동산 양도계약이 사행위로 취소되면 병은 특별사정이나 갑에게 가입 반환해야 되고 이 변제 공제해야 된다. 틀립니다. 원물 반환도 가능하고요. 가입 배상할 때도 공제 안 합니다. 되셨죠? 우선 변제권 없는 가압류니까 되셨다. 자, 그다음에 33번. 자, 요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도 기본적인 지문들이 출제가 됐어요. 갑과 을이 계약 체결하는데 이제 병이 이렇게 채권 취득하면 이런 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1번. 갑과 을이 미리 매매 계약에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은 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그죠? 뭐 교재는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물어보던 부분이긴 한데 물어봤죠. 그죠? 좀 낯설었을 수는 있겠다.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이 지문 갖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 봐라. 그럼 2번 보시면. 갑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이거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은 이제 해지할 수 있는데 과연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그죠? 갑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냐? 특히 이제 병의 동의를 얻어서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병의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틀렸네요, 그죠? 너무나 명확한 정답 2번 있습니다, 그죠? 쉬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쉽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갑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가 취소된 경우에 특별한 사지만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갑과 병 사이는 이른바 이걸 대가 관계라고 부르죠. 그죠? 대가 관계의 유효, 무효 여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병은 을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이 제3자 병도 자기가 스스로 해제는 못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4번 맞고. 이제 5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을이 병에게 이미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실만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할 때 계약 관계의 그 정리는 이제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니까 제3자 병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태도죠. 그죠? 그래서 5번도 맞다. 쉬웠습니다. 넘어가시고. 34번 계약 성립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한 의사해석 문제죠. 그래서 당사자에서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맞습니다. 쉽고. 2번. 임대차 계약에서 요것도 이제 좀 함정으로 출제됐죠.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2번.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임대차 계약이야.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주계약이고 보증금 지급 약정이 종된 계약이야. 그죠? 그러면 이 종된 계약은, 그러니까 종된 계약인 보증금 계약은 이거는 이제 요물계약설이라는 게 다수설이에요. 요물계약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의 수수가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는데, 그죠? 그거는 보증금, 종된 계약인 보증금 지급 약정이 요물계약이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주된 계약인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조심하셨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 맞긴 맞는데 그것은 종된 계약인 보증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것이지 이게 임대차 계약이 요물 계약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된 계약인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수수와 상관없이 일단 낙성 계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죠? 함정이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3번. 그래서 2번 질문이 좀 어렵긴 했는데 3번을 보시면 너무 쉬웠잖아요. 이거는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법 535조를 유추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이제 학설은 이제 535조를 여기저기 유추 적용하자고 이러는데 판례는 딱 원시적 객관적 불능 535조의 요건 딱 그 요건을 갖췄을 때만 535조의 실내이익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로 유추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약이 불합치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계약의 불성립이잖아요. 불성립. 객관적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성립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불성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35조 유추종이 인정 안 해줍니다. 판례가.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리고 3번이 정답이었다. 나름 최신 판례에 속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이제 언제 나와도 나올 거니까 정리 잘 해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럼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맞죠? 뭐 이거 쉽고. 5번.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 성립한다. 맞죠?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죠? 조문이다. 맞고. 35번. 동시행항변권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확정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죠. 맞다. 2번.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 채권이다. 요거는 공사대금 채권하고 동시행관계 없죠. 그죠? 2번 맞고. 3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에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특기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죠. 그죠? 자, 이제 4번. 원인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채무자는 어음 반환과 동시행 주장해서 원인 채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요때도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되죠. 그죠? 다만, 이 경우의 동시행항변권은 통상의 동시행항변권과는 인정되는 취지는 좀 다르죠. 그래서 통상적인 일반적인 동시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 원인 채무 지급을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동시행항변권 어음의 반환 또는 이제 어음의 상환과 이제 동시행항변권 인정하는 이유는 이중변제,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시켜 주도록 그런 취지로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취지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때도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된다. 그죠? 그러니까 4번 틀렸다. 이것도 이제 너무 명확한 정답이 있었죠. 그죠? 5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채무의 변형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행관계가 유지된다. 맞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쉬웠고 이제 36번. 자, 36번 이제 해제에 관한 문제인데 갑과 을은 갑수의 엑스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갑과 을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한 매매대금에 가산 이자를 4%로 약정했다. 약정 이유는 매매대금 반환 의무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을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때는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1번 틀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데 그게 법정이율보다 낮게 약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낮아도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연손해금률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어서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때 그때는 이제 낮은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자율을 지연손해금에 이제 가져다가 적용할 때는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적용하지 않는다예요. 1번이 틀렸고. 익히 다 아시는 판례죠. 그래서 1번도 정답 고르기가 좀 쉬웠다. 그죠? 2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해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매우 강하잖아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그 엄격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이러면서 판례가 인정을 해줍니다. 3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특기가 경로된 엑스토지에 관하여 을의 채권자 병이 가압류 집행을 맞춰둔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한 해제 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이제 제3자 보호 문제죠. 해제에 있어서 제3자 보호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548조 1항 단서에 보호되는 제3자가 되려면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채권 자체를 가압류했다 이러면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은 X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했죠. 그러면 그 부동산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하면 이때는 이 가압류는 등기부에 나타나고요. 따라서 제3자로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도 맞죠. 그죠? 그래서 X토지 자체를 가압류했기 때문에 이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이자에게는 해제 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그럼 4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에 관해서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을이 이를 이유로 계획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하는 거 인정되지 않다. 맞죠? 그죠? 과실상계는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이지, 원래 급부를 이행 청구한다거나 해제로 원상회복 청구할 때는 그때는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답니다. 그래서 4번도 받고, 이제 5번 을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약정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이행했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금 지급 기일 지나면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되고, 그러면 자동해제 약정 있으면 자동해제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실 게 뭐예요? 잔금 지급 약정, 잔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데 잔금이 주로 그 이전 등기 의무하고 이제 동시행 관계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잔금의 경우에는 확정된 날, 그러니까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대방이 이행치제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자동해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도금, 잔금을 잘 비교를 하셔야죠. 그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 갑은 친구 을이 운전한 차량에 호의로 동승해서 귀가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던 뭐 병의 차량과 충돌해서 사고로 부상당했다 그랬는데, 자, 이제 공동불법행위죠, 그럼? 그래서 공동불법행위 사례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호의동승입니다. 그래서 호의동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공동불법행위니까 부진정연대 채무죠. 그래서 1번, 갑의 손해에 대해서 을병은 부진정연대 책임진다. 맞다. 2번, 갑의 호의동승으로 인해 을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병에게도 인정된다. 요게 이제, 저는 뭐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좀 말씀도 드리고 이런 판례였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이번에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올해 시험이 작년, 재작년보다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잘 안 나오던 판례를 조금 많이 냈어요. 출제자들이 좀 많이 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정답을 다른 데다 주면서 내가지고 뭐 그래서 정답만 고르자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기본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기본기가 없으면 당황하고, 다른 지문을 명확하게 OX를 못 고르니까 이 지문하고 이 지문하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 틀리고, 시간 가고 틀리고, 이런 이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기본기가 튼실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OX를 나머지 지문, 최대한 나머지 지문이라는 거 OX를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별로 그렇게, 그죠? 정답을 골라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게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항상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본기다, 기본기. 조문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문을 탄탄하게 정리해 놓고 그 위에 기본 판례를 이제 정확하게 쌓아 놓으면 그게 기본기예요. 그게 기본기. 그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 판례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호의동승으로 인해 감액을 해야 될 사유가 물론 이제 그 판례 아시죠? 호의동승이라고 무조건 감경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호의동승이라고 무조건 감경해 주는 건 아닌데, 이 사안에서는 호의동승 감경이 지금 거기 뭐 그 4번 지문 보면 뭐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 제한 30% 이 정도 인정되고 이런 지문 나오죠. 그래서 호의동승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제 전제하면, 이때 호의동승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전제하면, 과연 호의동승을 해준 을만 30% 감경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병까지 30% 감경이 같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이 손해배상액을, 그러니까 갑의 치료비 등 이제 손해배상액이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때 호의동승 감경부터 하고 액수를 산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호의동승은 을만 해줬지만 먼저 호의동승 30%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병에게도 호의동승 감경 효과가 미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게 이제 2번이에요. 갑의 호의동승으로 인해 을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는 병에게도 인정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3번 보실게요. 3번. 뭐 갑이 을의 난폭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당할 정도 우려된다는 걸 인식한 경우 갑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 맞죠? 그죠? 맞고. 4번. 여기 이제 계산 문제죠. 갑의 호의동승에 관한 책임 재산이 30%로 인정되고,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치료비가 뭐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치료비 등해 갖고 1,000만 원 손해가 났다고 그러는데, 호의동승 감경 30%를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1,000 곱하기 100분의 70하면 이제 700만 원이 돼요. 이렇게
호위동승 감경을 먼저 하고 이제 하니까 결국 을만 깎이는 게 아니라 병도 깎여갖고 병도 700만 원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게 이제 2번이었고.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을과 병은 각각 비율이 2대8이라고 그랬네. 2대8. 2대8 계산하면 얘는 140, 얘는 560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4번. 갑의 호위동승에 따른 책임재산 30% 인정되고 병이 갑에게 600만 원 변제하면 600. 그러면 초과 출제했네요. 그죠? 우리 부친정 연대의 경우는 초과 출제 필요설이죠.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게 변제를 해야 되는데 560만 원인데 600만 원, 40만 원 넘게 변제했으니까 이만큼은 구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맞고, 그다음 5번.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후에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우리. 그래서 이번에는 병이 이제 전액 변제하면 700 전액 변제하면 그때는 140을 이제 초과 출제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을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 이 구상권이 생긴 후에 을이 이 을의 갑에 대한 이 채무가 소멸시 완성으로 소멸했다. 여러분, 이 소멸시 완성은 갑과 을 사이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병이 구상권 행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죠? 그리고 이번 지문은 요 순서의 그 판례가 나왔는데 반대로 자, 요것도 이제 제가 노트에서 비교해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보시면 자, 이번에는 자, 먼저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먼저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먼저 소멸시효 완성돼도 이 소멸시효 완성은 상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외적 관계에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700만 원 이게 깎여요 안 깎여요? 안 깎여요. 그대로 변제해야 돼. 그래서 병이 700만 원을 그대로 변제를 합니다. 첫 번째 소멸시효 완성, 두 번째 변제. 그러면 이제 변제했으니까 구상권 생겨서 구상권 행사하러 가죠. 이때 을이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구상 의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이때도 병은 을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먼저 변제하고 구상권이 생겼는데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되든지 아니면 소멸시효 먼저 완성됐는데 전액 변제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든지 두 경우 모두 구상권 인정됩니다. 이것도 되고. 되셨죠? 그래서 올해 출제된 건 이제 앞에 거였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병이 갑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후에 나중에 을의 소멸시효 완성됐다 그래도 여전히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넘어가시고 자 이제 38번 자 38번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문제 중에 틀려도 되는 문제는 이렇게 3문제 정도 이거는 틀려도 뭐 그죠? 틀려도 별 합격 불합격에는 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3문제 틀려도 92.5점이죠. 그죠? 올해 커트라인이 한 77.6 정도 나왔다는 거 생각하면 92.5 정도면 훌륭한 점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기만 잘 돼 있으면 제 생각에는 92.5점 정도는 맞을 수 있었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긴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번에 좀 잔소리 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기만 잘 갖춰도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걸 잘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이제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디 모르는 판례 없나, 내가 모르는 판례 어디 있나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항상 기본 조문, 기본 판례 이걸 갖다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학보다 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연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문과 기본 판례를 열심히 연습하셔 갖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놓은 그게 더 중요하다. 그죠? 공부 범위를 늘리지 말고 이해 가시죠? 그죠? 제가 진짜 그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거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무료 강의를. 여기 내용 알려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38번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틀려도 되는 문제다 그랬는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기억번. 을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가면 도급계약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우리 주택, 건물은 완성되면 더 이상 그 하자 담보 책임으로 인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이때 함정으로 주로 나오는 게 이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거 끼워놨는데 그래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 기억번 지문은 아셔야 돼요. 맞는 지문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니은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니은도 을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 중요하지 않은데 엔드 과다한 비용이 들면 우리 담보 책임 못 묻죠.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도 하자 보수도 청구 못하고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판례 해설에 이제 써놨는데 하자로 인한 손해 요거는 이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이것도 사실 아셔야 돼요. 디귿번도 디귿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판례 중에 하나긴 한데, 이렇게. 제가 그래서 노트도 이제 그려왔어요. 보시면. 이게 지체상금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약정된 시기가 있는데, 이때 완공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공 기일이 있단 말이야. 완공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 완공을 못하고 이후에 지체하고 이제 나중에 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그죠? 예컨대 이제 뭐 한 50일이다 그러면 예컨대 1일당 100만 원씩. 1일당 100만 원씩. 그럼 100만 원에 50일 곱하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게 지체상금이다. 그래서 이 지체상금은 일수, 이게 50일이냐 뭐 40일이냐 이런 날짜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체상금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근데 시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약정 시기예요. 완공기일. 이 완공기일이 지체상금의 시기가 됩니다. 이때를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지체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약정 준공일, 뭐 완공기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지체상금의 시기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수급인이 이제 공사를 중단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중단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 기일이 죄송합니다. 원래 예정 기일이 이때인데, 그죠? 원래 예정 기일인 완공 기일이 이때인데 그때까지 이제 못하고, 그죠? 지체하고 이제 완공을 못하고 지체하고 가다가 심지어는 공사를 중단해 버린 거죠. 그럼 이제 도급인이 공사 중단이 딱 되면 바로 뭘 해줘야 돼요? 해제를 해줘야 돼요. 왜?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분명히 이제 도급인은 이 수급인이 공사 중단할 시점에 해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도급인이 빨리빨리 해제를 안 해요. 왜? 이거 있잖아요. 사실 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워낙 이제 지체상금이 세다 보니까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또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끌면 50일을 60일 만들면 1,000만 원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해제 안 하고 나중에 좀 지나서 실제로 해제하는. 그죠? 그러면 다른 업자에, 이 공사 중단되자마자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바로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맡겼으면 이쯤 완공이 됐을 텐데 질질 끌다가 이때 해제하니까 이때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완공 시점이 이제 종기가 된다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완공 시점이 종기가 된다고 보일 텐데 이때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요만큼은 수급인 잘못이 아니라 도급인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즉시 해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이때 끝났을 텐데 질질 끌다가 맡겼으니까 이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이 부분까지 지체상금 매기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실제 해제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해제한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다 설명드렸네요. 이거 사실 이 판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디귿번 보시면
지체상금 종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리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서 갑이 실제로 해제한 때부터 틀렸죠. 그죠? 해제, 우리 판례도 명시적으로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다른 업자에게 맡겼을 때 완성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해제한 때 틀렸습니다. 갑이 다른 업자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갑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서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이렇게 가야 돼. 되셨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실게요. 리을번. 제가 이 문제 틀려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리을번 때문에 리을번. 읽어보시면 예정된 준공기한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의리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맞는 지문으로 출제되는데 사실은 이거랑 반대되는 판례의 태도가 있어요. 이거는 해설을 좀 보실게요. 그래서 38번 보시면 38번 해설을 보시면 38번의 리을번 해설을 보시면 거기 비교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비교 판례가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소개되어 있고 한 판례는 이제 비교 판례거든요. 읽어보시면 밑줄 따라오세요.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 해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문은 뭐예요? 지문은 이제 리을번 해서 빨리 위에 밑줄 보시면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논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 밑에 이제 제가 밑에서 밑에 손가락 표시해놨죠. 그래서 그 비교 판례 밑에 제가 손가락 표시해놓은 거 부분 보시면 이 송덕수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명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교과서를 이제 보면 이 전자와 후자의 판례를 반대의 판례라고 소개를 하셔요. 그리고 사실은 그 비교 판례가 더 다수의 판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출문제도 사실 그 비교 판례가 출제되어 왔고,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교 판례가 더 익숙할 텐데, 이 출제자는 지금 그 비교 판례가 아닌 그 리을번 지금 지문에 해당하는 그 89년 판례 그걸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충분히 이제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손가락 표시 보시면 그래서 송덕수 교수님은 전자 후자의 판례를 반대 판례라고 소개를 하신다. 근데 이번엔 전자의 판례가 출제되었지만 다수의 판례는 오히려 후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38번 지문은 기억번 맞고 니은번 틀리고 디귿번 틀리고 이건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리을번이 이제 세모고. 그럼 이제 정답을 보시면 지금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이 너무나 확실히 틀리니까 이게 두 개가 옳을 수밖에 없다고. 그죠? 이걸 잘 몰라도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을 정확하게 X를 그릴 줄 알면 그러면 이 문제 안 틀려요 사실은.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디귿번 지문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좀 안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거랑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틀릴 수 있어갖고 제가 이제 요 문제는 뭐 틀려도 뭐 지장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역, 니은, 디귿 이 판례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 문제 안 틀렸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출제자 의도가 뻔히 보여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리을 지문 일부러 이거 낸 거예요. 일부러. 그죠? 변별력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확히 아는 사람만 맞추라고 이렇게 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38번의 리을번 지문은 좀 통상에 출제되던 판례와 반대 판례가 오히려 출제가 됐다. 그죠? 그렇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 출제자 의도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번 보실게요. 민법상 조합 옳은 것 찾아라. 1번. 어느 조합원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이를 이유로 조합계약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조합계약은 특수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인 채무불이행해제 이런 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조합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사업이란 조합원 전원이 사업 성공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일부 조합원만 이익분배를 받는 관계는 조합이 아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조합원이라면 이익분배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2번 맞다. 2번이 맞고 2번이 정답이 안 돼. 3번. 공동매수인들이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 상호 협력한다.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우리 조합이 되려면 공동사업 경영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단지 뭐 이렇게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공동 목적 정도다.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그죠? 아시겠고. 그다음 4번. 조합원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재산에 대해서 조합원의 합의 지분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714조에서 뭐 조합원의 지분에 강제 집행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장래에 이제 생길 개인의 권리에 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714조에서 말하는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말하는 것이지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고 하죠. 판례가. 그죠? 그래서 4번 틀렸다. 5번.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성질상 채권자 대의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죠? 조합을 탈퇴할 권리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넘어서 40번. 매도인 담보 책임. 자, 1번.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이 미달한다.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그리고 수량 지정 매매라고 줬죠. 그죠? 그러면 수량 부족이면 우리 판례는 대금 담보 책임으로서 대금 감액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그 이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뭐 535조 계약 체결 상의 과실 책임 이런 거는 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이것도 1번이 틀리고 1번이 정답이네요. 쉬웠죠. 그죠? 그다음에 2번.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담보 책임의 손해배상이 실내이익 배상이냐 이행이익 배상이냐 뭐 학설 대립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딱 두 가지만 나와요.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 이행이익 배상이다. 왜? 이 두 가지의 경우만 명시적인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내이익 배상이냐 이행이익 배상이냐는 학설 대립이 있고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힌 게 이게 딱 두 가지뿐이니까 이것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나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판례가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2번 맞다. 3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담보 책임과 착오가 경합하느냐 이거 이제 판례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그죠? 근데 너무 중요해서 작년에 나오고 올해 또 나오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학설 대립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착오와 담보 책임 경합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안 하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합 인정이다. 4번.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을 직권으로 첨삭해서 범위를 정해야 된다. 맞죠? 담보 책임은 우리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과실상계 규정 이걸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죠. 하지만 책임 제한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책임 제한할 때는 직권이죠. 직권. 그죠?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을 계약해지할 수 있다. 맞죠? 576조. 그래서 576조는 해제든 손해배상이든 악의자도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조문의 태도죠. 그죠? 그렇다. 자, 그럼 이제 1번이 틀리고 1번이 정답이었네. 그죠? 이렇게 이제 40문제 다 풀어드렸습니다. 40문제 다 풀어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요 내용이 아니다. 그죠? 내용보다 이렇게, 과연 내년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내년 시험을 대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이제 기회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무료 특강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드렸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너무 막 공부 범위 늘려가지고 막 어디 내가 모르는 판례 없나 이거 다른 친구들이 이런 거 다른 수험생들이 이런 것도 알던데 나는 모르겠던데 어떡하나 이거 봐야 되나 그죠? 그러지 마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딱 자기 중심 잡고 조문, 기본 판례, 기출문제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얼마나 커다란,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OX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시험장에서, 그죠?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된다. 그죠? 그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였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변리사 스쿨 이제 제 강의 수강하시려고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팝업으로도 떠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들 이제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민법 강의를 이제 기본 강의도 할인하고 이렇게 기본 강의랑 이제 객관식 강의 합쳐가지고 이제 또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